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사실 오늘 건강 콘서트잖아요. 근데 건강 콘서트에 저를 불러주셔갖고 죽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사실 건강이란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WHO 정의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흠결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사실 이런 그 건강을 추구하는 콘서트에서 죽음을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WHO의 건강 정의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완전 무결한 상태, 정신, 신체, 그리고 사회적인 상태는 사실상 이상적인 상태고요. 우린 여러분 모두 여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씩 아프시고 아마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연령이 되신 분들은 조금씩 아프신데 그런 거를 잘 매니지하면서 잘 생활을 영위하는 게 그게 건강의 정의로 바뀌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죽음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보여드릴 내용은 통계청 통계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발표된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사망자는 3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알고 계시죠? 5,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실 때는 몇 명이나 태어나셨나요, 혹시? 제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제일 많이 태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고서에 앞에 100만 수험생의 친구 완전 정복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폴레옹 그려져 있고요. 근데 지금은 한 30만이 깨졌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그 전쟁통에도 연간 6, 7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올해가 처음으로 사망과 출생이 바뀐 그런 최초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근데 통계청 통계는 1970년 이후부터 잡혔는데요. 올해 30만 명 정도 사망했는데 그럼 왜 사망할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1등이죠. 암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에도 암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고 암 치료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의 3분의 1이 암에 이완돼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에요. 2등은 심장질환, 3등 폐렴, 4등 뇌혈관 질환. 놀랍게 5위가 자살이고요. 6위가 당뇨병, 그 다음에 7위는 알츠하이머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서 남녀 차이가 있을까 하는데 남녀 차이는 사실은 암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남녀 차이에서 좀 놀라운 거는 여성에서 5위는 알츠하이머병이고요. 남성에서 5위는 자살이에요. 약간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있죠. 첫 번째, 암이 왜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많이 걸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오래 살다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 그 전에 여러분의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정자와 난자를 주시고 그게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했는데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막 분열을 하다가 여러분 결국 몇 개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30조 개가 넘습니다. 한 35조 개, 30에서 35조 개의 세포인데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 지금 하나의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또 탈락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 보니까 돌연변이랑 겪다 보면 아무래도 암에 이완될 확률이 높죠. 결국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오래 산다는, 사실 우리나라 말고 이제 조금 발전이 덜 된 나라에선 사고사라든지 말라리아 같은 감염이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좀 특이한 건 또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여성에서 5위가 알츠하이머병이죠.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사망 원인을 쭉 살펴보면 암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고요. 다만 당뇨병이라든지 조금씩 주는 질환이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올라오고 있죠.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치매로 죽을까? 물론 여기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질환 한 100가지 넘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거에 통계청에 잡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는 아마도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되게 이런 거죠. 한 97살쯤
손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거 좀 지켜보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잠이 들듯이 스르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기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사망 원인이 진짜 뭔가, 한국인들의. 그리고 그 추이는 어떻게 되는가를 매년 9월 달에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뭐 검색 엔진에 사망 원인 통계 치면 나오고, 한글 파일로도 나오고 PDF 파일로도 나와요. 저는 1999년 처음 부검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부검을 몇 건 했는지 세다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죽음을 바라보다 보니까 죽음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학설, 연구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매년 찾아보게 되고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인사는 안전한가? 외적 원인에 의한 사망. 사실은 외적 원인의 사망은 안전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되게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수치상으로도. 1년에 타살, 그러니까 살인 있죠. 우리 보통 신문이나 뭐 아니면 인터넷 같은 걸 보던지, 아니면 뭐 추리소설,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살인이 나오니까 약간 도초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하루에 한 명꼴이에요. 그게 많은 거냐? 굉장히 적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적고요. 같이 비교해도 우리나라랑 뭐 동아시아,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모범적인, 좀 순딩순딩한 거라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후진국에는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많았어요. 과거 이제 1988년 이럴 때는 막 음주운전도 횡행했고, 어젯밤에 차를 어디다 놨더라?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아저씨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위험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고, 또 도로교통 시스템도 잘 발달돼 있고, 속도도 제한이 돼 있고, CCTV라든지 이런 게 발달함에 따라 굉장히 안전한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결론적으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이런 정도인 것 같고, 자살은 조금 특이한 문제죠. 외인사는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통계청에서 기대연명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신문, 인터넷에서 보면 몇 살까지 사나 이렇게 나오는데, 100세 시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찬물을 끼얹으려는 건 아니고요. 100세는 다는 못 사십니다. 그러니까 100세는 이제 정말 유전적으로 조금 더 좀 받쳐줘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물론 언젠가는 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연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1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라는 거죠. 다만 1970년대 한번 보세요. 1970년대 보면 남성은, 제가 이쯤 태어났는데요, 58.7세가 기대연명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환갑을 못 넘길 거라고 그때 국가에서 공인한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제 또래에게 너 58.7세 기대연명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애도 크고 있고 이런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성은 어때요? 65.8세.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건 여러 가지 호르몬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트렌드가 어때요? 점점 1970년도에 남자 50세는 19년 남았어요. 기대연명이. 좀 아쉽죠? 근데 2017년에 어때요? 50세는 31.4명이 남았습니다. 표를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31.4명이라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1970년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기대연명이 늘어났구나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란셋이라는 굉장히 좋은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란셋에 2018년도, 17년도에 기대연명과 관련된 논문이 나왔는데, 당시 모델링을 해보니까 발전된 나라 35개국을 해봤더니,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민 2030년대 1위가 어느 나라예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아이고.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위에 있죠. 남성은 어때요? 남성 역시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쭉 아래로 내려보면 남성은 거의 85세 가까이 되고, 여성은 어때요? 95세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남자, 여자를 모두 공이 우리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축복이냐? 축복이죠.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그대로 유지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이 논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논문에서 여기 보시면 맨 아래 어떻습니까? 하이 인컴 에이시아 퍼시픽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 브루나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도 압도적으로 기대 여명이 오른쪽으로 쭉 가 있죠. 오래 산 시대에 그럼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럼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은 사실은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험할 수도 없고 임상 데이터도 없고요. 죽은 후에 착한 일을 평소에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많이 가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오늘 지금도 착하게 살고 남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데 사실은 없어요.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다만 과학적으로는 우리 인체 생활 기능, 활력 기능, 생명 기능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이게 퍼머넌트하게 영원히 cessation 멈추는 게 죽음이라고밖에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생명, 대사 기능 이런 기능이 뭐냐? 대사, 번식, 항상성.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생명이란 무엇인가 할 때 기억나세요? 배웠을 때 그런 것들이 영원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삶의 시작과 죽음이 언제냐는 사실은 옛날에는 간단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인생이 쭉 이렇게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20대 전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부모님 말씀, 제 경우에는. 그리고 20대부터 30대까지는 의과대학 들어와서 회사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막 일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좀 안정이 되는데 이제 애들을 대학 보내고 이제 저기 등록금하고 결혼시켜야 된다는 거 있고 부모님이 좀 아프세요. 그다음부터 50대가 되면. 그리고 그거 정리하고 쭉 가다 보면 나도 기대명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 안 드린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수명은 기대여명에서 한 10년에서 15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아까 야놀자 대표님 가셨지만 이거 이렇게 놀자 하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남았는데 아직 지금부터 놀아도 근데 지금 놀 수가 없어요. 제가 놀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일도 많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이거 언제 놀지? 막 이렇게 그래서 워크와 어떤 이게 좀 즐기는 거를 인티그레이션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까 강의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삶의 시작과 죽음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최근에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도에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돼지를 갖고 실험했어요. 돼지 수백 마리의 목을 콱 쳐갖고 꾸액 하고 돼지가 죽었겠죠. 그 다음에 수십 마리를 뇌를 꺼냅니다. 뇌를 꺼내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저를 초빙했으면 저는 한 15분 만에 꺼낼 수 있는데 이제 4시간 동안 뇌를 꺼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Brain EX라는 거에 넣어놨던 거기는 끄집어낸 한 3-4시간 걸려서 끄집어낸 돼지뇌에 혈관을 연결해서 헤모글로빈 여러분 아시죠? 혈색소 기반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했더니 논문이 이래요. Restoration 회복이 됐대요. 뭐가? Brain Circulation과 Cellular Function 세포의 기능과 뇌의 순환이 일부가 물론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 논문이 네이처에 나온 이후에 사실은 많은 사설이 떴습니다. Pig Brain Study could fuel debate around death.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뭔가 촉발시켰다, 논쟁을. 진짜 죽음이 뭐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의사들이 다 응급실에서 사망의 마지막 단계를 진단하는 건 다 심장과 폐인데요. 근데 심장이 멈춰도 사실은 내가 나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죽음에 그래서 이 논문 이후로 뇌사에 자마라는 데서 논문에서 2020년도에 뇌사 기준도 조금 변경했고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라고 아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2019년에 또 이런 논문을 냈어요. Integrated Brain Machine Interface Platform with Thousands of Channels. 복잡하죠? 여기 눈썹처럼 생긴 이런 뭐라 그럴까 감지기가 생쥐의 뇌에서 3,000개 이상을 이렇게 탁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쥐의 뇌 활동, 뭐 물을 먹을 때, 아는 사람을 볼 때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돼지 뇌에 박았어요. 그래서 brain activity, 즉 뇌 활동을 reading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을까요? 작년에는 그걸 했습니다. 원숭이 뇌에 박았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손도 안 대고 게임을 하게끔, 이제 원숭이는 자기가 손을 내갖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했죠.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럴까요? 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사라졌네.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뭐 닮았나요? 이거 혹시 아쿠아맨 보셨어요, 영화? 아쿠아맨이 타고 다니는 게 해마라고 있습니다. 그 해마라고 있는데, 그 해마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전 개인적으로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해마라고 했으니까, 이 해마에 여러분들의 기억의 상당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결국은 뭘 할 거냐? 여기에 아마 인간 뇌에 이런 것들을 디텍트를 달아서 우리의 있는 기억과 우리의 생각을 옮기면, 아까 클라우드 얘기도 나왔는데, 뭐 드랍박스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데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신체가 사라져도 어때요? 나의 생각은 여기 남아있으니까 몸이야 뭐 공대에 계신 분들이 만들어 주실 테니까 그럼 영원히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한때 회자가 되는데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오디세우스의 선택이라고 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오래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인간으로서 안 죽을 수는 없고요.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트랜스 휴먼이 되면서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피엔스란 책 읽어보셨어요? 유발 하라리의?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인류의 절멸이 나옵니다. 인류는 망할 거예요. 왜 망하냐면 다른 존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마치 오기기야 섬에 난파한 오디세우스가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먹으면 영원히 이 칼립소와 함께 이 섬에서 피에스타를 즐기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여러분과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의 아래 세대는 언젠가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혹자들은 2040년대, 2050년대에는 마인드 업로딩이 부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인드 업로딩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을 옮겼으면 그 회사에서 돈을 한 번만 받을까요? 여러분 저기 휴대폰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시죠. 그리고 계속 그런 게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만약에 2040년대, 50년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가기는 매우 힘들 거야. 다만 뭐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혜택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한테 안타까운 점은 그래고 오래 살면서 뭐 그게 영원히 살지 못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때 좀 존엄하게 좀 더 품격 있게 만나고 싶은데 문제는 이거는 조금 된 논문이지만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죽음의 과정에 있어서 만성질환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뭐라고요? 암이죠. 2위가 뭐예요? 심장질환, 폐혈염, 뇌혈관 질환, 뭐 알츠하이머, 당뇨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CSI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거기 그 라스베가스의 반장한테 어떻게 죽고 싶냐고 누가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암으로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하게 죽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 험난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암은 사실은 쭉 기능을 유지하다가 펑션이 어느 날 떨어지면서 만약에 암이 우리를 신체를 정복한다면 사망하게 되는 거고 짧은 시간 내에 기능이 떨어지면서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예를 들어 뇌졸중을 생각해 보세요. 기능이 떨어지고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건강 콘서트인데 좀 약간 조금 그랬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노쇠라든지 치매는 어떻게 됩니까? 치매는 아예 이 기능이 처음부터 훅 떨어지면서 쭉 내려가게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사망 원인 1, 2, 3위를 알고 있어요. 4, 5위. 근데 우리의 마지막, 대개 마지막은 이렇게 진행된다 할 때 뭘 선택할까가 큰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혹시 알랭드롱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Physician Assisted Death, 즉 의사 조력 사망. 우리가 우리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사실은
영어로 써 있으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존엄사 또는 안락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의학 교과서에 따르면 첫 번째는 연명의료 중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2019년부터일 겁니다. 2018년 2월에 법안이 통과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몇 가지 테크니컬한 이유로, 기술적 이유와 법적인 이유로 어려운 게 있지만 이건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뭘 멈추는 거냐면, 내가 말기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7가지 정도, 대통령 고시 전까지. 근데 여기보다 조금 단계 높은 게 의사 조력 자살 또는 사망이라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크게 2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위스형이 있고 하나는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하고 있는 오레곤형이 있는데요. 오레곤형은 존엄사법에 의한 건데, 이거는 내가 6개월 정도 이제 2명 복수의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나는 성인이고 우울하지 않고 충분히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선택하는 의사가 도움을 줌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고요. 스위스형은 6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의료로 극복할 수 없고 신체적 고통이 대단하고 다른 치료를 강구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하는 영화는 Me Before You라는 영화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신 앞에 나라는 뜻인데요. 간단하게 스토리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부자인 남자, 젊고 잘생긴 남자가 그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잃었고 스위스에 신청서를 내요. 알랭들롱도 신청서를 낸 거예요. 그 스위스에는 2000년 법이 통과된 이후로 단체가 몇 개 있는데, 뭐 가장 유명한 단체는 디그니나타, 그 다음에 뭐 엑스 인터내셔널, 뭐 이런 이런 의사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서를 내요. 그 젊은 남자가. 근데 그만 간병으로 들어온 아주 젊고 발랄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신청서가 통과가 됐다고 스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남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물론 이 아래 적극적 안락사는 벨기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의사가 무서우니까 직접 본인이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대신 투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형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거에 대한 논쟁, 또 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조만간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공론회장, 제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걸 한번 공론회장으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2번째는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건 근데 여기 건강 콘서트에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젊음을 과신하지 말고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의사들 자주 만나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겸임교수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이 아니라도 동네에 있는 병원이라도 의사 선생님들과 그 의료인과 친하게 지내면서 본인의 건강을 자주자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역설적으로 의학 논문에서 가장 저는 역설적인 학회가 노인학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를 보면 어떤 논문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워서 행동하는 게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논문이 꽤 있습니다. 좀 놀랍죠? 이건 무슨 김미경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김창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종 때 어떻게 나의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할지 노력하는 게 그 사람의 마지막에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몇 살이든 이런 거를 굉장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사회적 관계 형성은 사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셜라이징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기 우리 지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교수님도 아마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조금 넘어서, 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부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처음엔 무서워요, 죽음이. 왜냐면 저는 20대부터 부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삶이 이렇게 금방 갈 수도 있구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최근에 했던 거는 편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지만,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GTX 공사장에서 바로 옆에서 그냥 관리 감독하시던 30대 남성이 그냥 정말 어이없는 사고로, 그 옆에
유가족 아내분이 정말 젊디 젊고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떠날 수도 있구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제가 지금까지 수천 사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봤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엔 무서워요. 그러다 어떤 생각이 드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무해요. 일에도 재벌도 죽고요. 가난한 빈자도 죽고 삶은 위대한 건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위대한 건데 그 마지막이 정말로 허무하구나. 마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나니와의 영광이여 무슨 꿈속의 이슬이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 더 나이가 드니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이 삶을 이 신선한 삶을 또 고단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공자님처럼 말씀하게 되는데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과거에 얽매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자살자도 부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어떤 안타까움이라든지 어떤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에 사로잡혀서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이것들에 얽매이다 보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축복 같은 지금 현재 가장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떠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결국 우리는 모두 여러분 종교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는 그냥 세상에 전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의미가 없이. 부모님이 우리한테 의미를 줄 수도 없고요. 신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신이 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신자가 아니시라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생각은 주어진 의미는 없고 다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의미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 앞에 많이 돌아가신 분들, 제가 많이 검사를 하고 많이 살펴봤던 분들 모두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오늘 하루도 사실 오늘 이 강의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저는 약간 노는 것도 있어요. 또 즐겁기도 하고 또 지금 막 일하다 왔는데 또 저의 어떤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기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우리는 언젠간 죽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차곡차곡 의사랑 친하게 지내라 이거 사실 강조하고 싶어서 심장 사진도 준비했는데 조금 이렇게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지만 의사를 꼭 친하게 지내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다음에 내가 정신이 아플 때도 언제든지 그 바로 앞에 나가면 정말 훌륭하신 의사 저희 집 앞에 정말 의원이 많아서 좀 저희 아이가 가끔 막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제 대학은 갔지만 그랬을 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본인이 처음에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가봐라 가서 해보면 굉장히 좋다 그러고 힘을 얻고 오고 우리가 아플 때 언제든지 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후회 없는 삶이란 건 없지만 후회가 적게 남는 삶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포지셔닝 할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끝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의외로 다 관종이신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의외로 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 또는 가족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깊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사후에 어떤 포지셔닝 할까?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겨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유산. 그러면 다 돈 생각하시는데 사실 유산은 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을 남겨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시면 아들, 딸에게 사기당하지 말아라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잘 안 웃으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겨줄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더 나은 죽음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언제일진 몰라요. 93세에 손자가 아기를 낳은 것까지 잘 보고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고 떠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다 보면 공자님 말씀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이 넘게 제 직업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마 선현의 말씀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씀이 가장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성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내년에 아무래도 한번 더 모셔서 못다 나눈 얘기를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네. 그럼 질문 올리신 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평소 독서를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책. 사실 죽음을 이해하기 위한 책은 저는 사실은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없고요.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에 김범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종양내과에. 제가 제목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김범석 서울대학교 병원 치면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조금 김범석 교수님은 혈액종양내과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그 책을 읽고 여러 번 울었어요. 아마 그 환자를 보시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우리가 꼭 나중에 암에 안 걸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마주보고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사실 살아간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그렇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역설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김범석 교수님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마인드 업로딩 이런 거 네. 말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인데, 저희가 이제 위대한 정신분석가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볼 때, 내 마음에는 내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마치 공중 화장실에 변기 뚜껑 열어보기 싫듯이, 사실은 내 안에 굉장히 추악한 것도 많고, 싫은 내 모습도 많은데,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원치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비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알리고 싶지 않은 게 많을 테니까요. 그게 보완 상황이겠죠?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